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금속 재료라는 과목으로 들어가 봅니다. 비파이 검사를 공부를 하면서 가장 조금 난해하고 어려워하고 단어, 용어가 상당히 생소하기 때문에 금속 재료라는 과목을 들어감으로 해서 제가 반복적인 설명을 좀 많이 드릴 겁니다. 좀 생소하고 난이도가 좀 많이 있고 너무 광범위한 과목이다 보니까 이걸 좀 함축해서 중요 부분만 포인트를 잡아서 금속 재료 과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속 재료의 기초입니다. 금속의 개요입니다. 금속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금속. 자, 금속 이 고체 상태에서 결정 구조를 갖는다라는 말이네요. 고체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가 있습니다만 액체 같은 경우는 물 같은 형태로 말할 것이고 기체는 가스. 그러나 고체 같은 것은 우리가 이건 물건, 지금 형체로 구성되어 있는 직접 눈으로 지금 굳어져 있는 물건들을 고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고체 상태에서 결정 구조를 갖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기나 그리고 열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양도체이다라는 겁니다. 전기도 잘 전달할 수 있을 뿐더러 열도 잘 전달할 수 있는 양쪽적인 양도체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금속이라는 겁니다. 다음 전성, 연성이 크므로 변형되기 쉽다. 자, 이 전성이라는 게 새로운 용어가 나왔네요. 전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바로 잘 펴지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펴지는 성질. 잘 펴지는 성질이다. 어떤 제품을 우리가 압력에 의해서 눌렀을 때 이 제품 압력을 받은 제품이 잘 펴지는 성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전성이라고 표현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금속에서는. 자, 이번엔 연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연성이라는 것은 길이 방향으로 잘 늘어나는 성질입니다. 길이 방향으로 잘 늘어나는 성질이다. 이거는 뭐냐? 어떠한 제품을 늘렸습니다. 양쪽으로. 길이 선방향으로 늘었을 때 잘 늘어나는 성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금속에서는 연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전성, 연성이라는 것은 단단함의 성질이 아닌 무른 성질을 의미하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전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힘, 압력을 받았을 때 제품이 잘 펴지는 성질이고, 연성이라는 것은 길이 방향으로 잘 늘어나는 성질이다. 그래서 이것을 둘을 합쳐서 우리가 또는 뭐라고 표현성을 하냐? 바로 전연성이라고 표현성을 갖습니다. 전연성이다라고 도 표현을 합니다. 전성, 연성 두 개 다 무른 성질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연성이라는 표현성을 갖기도 합니다. 자, 이런 전성과 연성이 크므로 변형을 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성이라는 것은 제품의 힘을 가했을 때 펴지죠. 원래 형체가 아니라 펴져는 즉 변형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방향을 늘렸습니다. 그러면 길이가 길어질 거 아닙니까? 무른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변형을 하기가 쉽더라라는 표현성을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금속 특유의 광택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루미나 은백색의 계통을 갖고 있고 각자 각 원소의 금속들마다 고유의 색깔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고유의 색깔을 갖고 있다. 고유의 색깔을 갖고 있다. 자, 다섯 번째, 비중이 크다라고 표현했나요? 비중이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금속, 철이라는 제품을 물속에 던졌을 때
던졌을 때 뜨겠습니까? 가라앉겠습니까? 그렇죠. 가라앉죠. 그래서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더라. 그래서 이 표현성으로 비중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크더라. 비중이 일반적으로 크더라라고 그냥 표현성을 가졌습니다. 자, 수는 제한 모든 금속은 상온에서 고체이다 라는 겁니다. 자, 비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중도 모든 금속이 비중이 크다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크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수은을 제외한 모든 금속은 상온에서 고체이다. 모든 금속이 상온의 고체인 것은 아니나 단 하나가 아닌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수은이라는 겁니다. 자, 이 수은이라는 것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한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유는 이 HG라는 수은이라는 마이너스 38도씨의 온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지금 상온 상태에서 이 수은은 바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마이너스 38도씨라는 온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상온에서도 어떻게 존재한다?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원소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속은 고체 상태, 일반적으로 물건, 여러분이 보는 물건들의 상태에 따라 결정 구조를 갖는다. 두 번째, 전기도 잘 통하고 열도 잘 통하더라. 세 번째, 전성, 연성이 크더라. 잘 펴지고 잘 늘어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변형이 잘 자더라. 네 번째, 금속 특유의 광택을 갖는다. 금속마다 고유의 색깔을 갖더라. 다섯 번째, 비중이 크더라. 대부분 비중이 크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거 아닌 비중이 물보다 가벼운 리튬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중은 대부분 비중이 크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금속은 모든 금속은 상온에서 고체이다 라고 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 단 이 수은이란 것은 상온 상태에서 액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 38도씨라는 온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 있는 모든 금속이 상온에서 고체이다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단 수은은 제외입니다. 수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금속이 상온에서 고체이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자, 정리를 일단 금속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속의 재료의 성질들입니다. 금속 재료의 성질들이면서 우리가 금속에 대해서 지금 알아갔을 때의 용어들이나 이런 정의들을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속 재료의 성질입니다. 물리적 성질을 먼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물리적 성질, 비중. 어떤 물질이 같은 부피에서 4도씨 물과 비교해서 질량이 몇 배나 무거운가를 나타내는 비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비중이 크다라는 표현을 가졌었죠. 이제 조금 깊숙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중으로 표현성을 갖는 것이 바로 경금속과 중금속인 두 가지로 구분을 갖습니다. 자, 우리가 경금속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금속에서는 가벼운 금속이다라고 표현성을 갖습니다. 가벼운 금속이다. 그럼 중금속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거운 금속이다라고 표현성을 갖습니다. 무거운 금속이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가볍고 무거움을 어떻게 기준으로 나눌 것이냐? 자, 바로 이것의 기준을 뭘로 나누냐? 비중 4.5를 기준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비중 4.5를 기준으로 나누더라.
조금 학자의 조금 연구와는 좀 차이해서 비중 4로 보는 것도 있다라는 책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4.5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비중 4.5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바로 비중 4.5의 원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TI라는 이 티탄이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죠. 우리가 금속은 경금속과 중금속이 있는데 경금속을 가벼운 금속이다. 중금속을 무거운 금속이다. 이것에 나눈 비중을 4.5로 나누는데 4.5인 바로 원소가 뭐냐? 바로 티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난이도 있게 문제에서 어떤 질문성을 던지냐? 그러면 이 티탄은 과연 경금속이냐 중금속이냐? 자, 엄밀히 따지면 경금속이라는 것은 비중 4.5 이하를 의미합니다. 이하. 중금속이라는 것은 비중 4.5를 초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4.5 이하라는 것은 4.5까지를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중 4.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질적인 이 티탄은 어디에 속한다? 바로 경금속에 속한다는 겁니다. 경금속에 속하더라. 자, 그러면 비중이 가장 큰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금속의 원소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있을 것이고 또한 가장 작은 것이 있을 것이다. 구분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비중이 가장 큰 것이 뭐냐? 바로 이리듐입니다. 이리듐. 이걸 우리가 이리듐이라고 읽습니다. 자, 이리듐의 비중이 뭐냐? 이리듐의 비중은 우리가 22.5의 비중을 갖습니다. 22.5의 비중을 갖습니다. 그러면 가장 가벼운 금속은 뭐냐? 가장 가벼운 금속은 리튬이라는 원소가 바로 0.53의 비중을 갖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금속의 원소 중 가장 무거운 금속은 바로 이리듐이라는 원소인데 22.5로 가장 무겁더라. 그러나 가장 가벼운 것은 뭐냐? 바로 Li라는 리튬이라는 원소가 0.53의 비중을 갖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제 비중에 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죠. 비중이라는 것은 무겁냐, 가볍냐를 보는데 이 무거움과 가벼움을 경금속과 중금속으로 나누는데 이것의 기준이 되는 원소가 뭐더라? 바로 티탄이라는 겁니다. 그럼 티탄의 비중은 얼마냐? 4.5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금속과 중금속을 나누는 기준의 원소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티탄. 과연 경금속과 중금속 나누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4.5라고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겠죠. 가장 무거운 원소는 이리듐 22.5가 될 것이고 가장 가벼운 것은 리튬인 0.53이 될 것이다. 이렇게 비중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움과 가벼움은 존재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금속에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비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열입니다. 자, 어떤 물질 1g의 원도를 1도씨만큼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라는 거네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비열이라는 것은 어떠한 제품을 온도를 올리고 싶었을 때에 어느 물질의 무게율을 온도 1도씨만큼 올리는 데 필요한 뭐다? 열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량, 비열이 가장 큰 수를 보니까 마그네슘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 망간, 그 다음에 CR이라는 크롬, 그 다음에 F이라는 철, 등등 순서가 있게 되겠죠. 그러나 비열이 가장 큰 것은 뭐다? 바로 여기는 마그네슘의 비열이 가장 크더라라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열전도율입니다. 열전도율, 말 그대로 물체 속에서 열이 전도되는 양을 말한다. 물체에 얼마나 열을 잘 전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불순물이 적고 순도가 높은 금속일수록 열을 전달한다. 자, 그런 내용이네요. 말 그대로 열 전도율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 금속에 열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우리가 열 전도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열 전도율의 순서까지는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 끝까지 은, 구리, 금 뭐 끝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일단 은, Ag라는 은과 Cu라는 구리, 그 다음에 Au라는 금, A라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아연, 니켈, 철이 되겠건데, 그래도 이 세 가지 정도만 은, 구리, 금으로 순서로 크더라 정도까지만이면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 전도율이 가장 큰 것은 다음 중 열 전도율이 가장 큰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바로 은, 구리, 금 이 세 가지 정도만 좀 상기를 시키면 답안이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열 전도율은 말 그대로 열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순서 은, 구리, 금 이 세 가지는 좀 잘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열 전도율이 나왔습니다. 금속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열 전도율, 전기 전도율이 좋다. 열을 잘 전달하고 또한 전기도 잘 전달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엔 전기 전도율입니다. 전기 전도율,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나타내는 상수를 말하며 불순물이 적고 순도가 높은 금속일수록 전기를 잘 견디더라. 자, 이 말은 이 말이네요. 순도가 높은 금속이라는 말은 뭐냐? 순수한 금수다. 우리가 이것을 순금속이라고 합니다. 순금속. 오로지 한 원소로 되어 있는 순금속, 이걸 순금속입니다. 즉 불순물이 적게 들어있는 순수한 금속을 우리가 금속에서는 뭐라고 표현성을 갖느냐, 이제부터는 순금속이라는 표현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체에 흐르는 전기의 순도가 높은 것이다. 자, 지금 보니까 전기 전도율의 순서도 보니까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열 전도율의 순서가 똑같은 현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은, 구리, 금, 알루미늄, 마그네슘, 아연, 니켈, 철. 앞에 있는 전기 전도율도 이와 똑같은 동일한 순서였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속은 전기와 열의 양도체이다. 그래서 은, 구리, 금 이 세 가지 순서도 여러분이 상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즉 열 전도율과 전기 전도율이 좋은 순서는 은, 구리, 금 이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꼭 상기를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다섯 번째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용융점입니다. 메탈봉입니다. 용융점. 자, 우리가 금속을 가열을 해서 금속의 온도를 올려가지고 액체가 되는 온도를 말한다. 말 그대로 겁니다. 어떤 고체라는 물질을 온도를 가열을 해서 물처럼 액체로 녹는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로 용융점이라고 합니다. 액체가 되는 지점이다. 액체의 지점, 액체가 되는 지점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냐, 바로 용융점이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녹는 점이라고도 표현성을 갖죠. 우리가 녹는 점, 용융점, 녹는 점 이렇게 표현성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금속을 가열하여 액체가 되는 온도를 말하고 가장 높은 것으로는 뭐냐? 바로 이 W라는 텅스텐이 용융점이 가장 높더라. 이것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
액체가 되는 지점, 즉 용융점이 가장 큰 원소는 뭐냐? 바로 여기 있는 W라는 텅스텐이 3410, 3400도씨라 해도 좋습니다. 대부분 3400도씨로도 안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3400도씨로 융점이 가장 높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용융점이 가장 높은 게 있는데 또한 용융점이 가장 낮은 게 있겠죠. 자, 여기 있는 대로 가장 낮은 것으로는 뭐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HG라는 수온이 얼마나 있습니까? 앞에서 마이너스 38도씨라고 설명을 했죠. 마이너스 38도씨.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8도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가장 큰 용융점을 갖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용융점을 갖는 거, 두 가지의 온도점 좀 구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삼팽창 계수라는 겁니다. 삼팽창 계수. 물체의 단위 길이에 대하여 온도 1도씨가 높아지는데 따라서 그 막대의 길이가 늘어나는 양을 말하고 높은 순으로는 아연, 납, 마그네슘이며 낮은 수로는 Mo라는 몰리브덴, 그 다음에 W라는 텅스텐, R이라는 이리듐의 순서더라. 자, 말 그대로 단위 길이에 대하여 온도 일수 높아진대요. 그 막대 길이가 늘어나는 양, 이게 바로 우리가 삼팽차 계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를 잡는다면 절전도일 정규전도는 은, 구리, 금이다. 그리고 용융점 가장 높은 거는 바로 W라는 텅스텐에서 약 3400도씨 정도.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건 수온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좀 상기를 시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7번째의 물리적 성질이 나옵니다. 자성이라는 겁니다. 자성. 물질이 나타내는 자기적인 성질을 의미한다. 자기적인 성질이다. 우리가 자성 있죠? N극과 S극, 붙냐, 붙지 않느냐, 이런 자성을 우리가 물질이 나타내는 자기적 성질을 자성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자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자성체입니다. 강자성체라는 것은 강하게 우리가 외부에서 강한 자괴를 걸었을 때, 자괴 또는 우리가 이거를 자장이라고도 표현성을 갖습니다. 자장을 걸었을 때 그 자괴의 방향으로 강하게 자화된 뒤에 외부 자괴가 사라져도 자가 남아있는 물질을 말을 하며 철, 니켈, 코발트 및 그 합금등과 같이 자석에 달라붙는 성질을 갖는 물질을 말한다. 자, 조금 쉽게 가보도록 하죠. 강자성체라는 것은 강하게 붙는 겁니다. 강하게 붙는 거다. 즉 우리가 인력에 의한 결합이다. 인력이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자, 그래서 인력, 이 끌어당기는 힘, 끌어당기는 이 인력의 힘이 세더라.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강자성체입니다. 그럼 강자성체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철이라는 것과 니켈이라는 것과 코발트라는 이 세 가지가 바로 강자성체의 재료라는 겁니다. 다음 중 강자성체가 아닌 거 그러면 철, 니켈, 코발트 아닌 나머지 것을 고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화 강도가 세고 영구히 자석화되는 영구자석과 같이 강한 자석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상자성체입니다. 상자성체다. 자, 이 상자성체라는 것은 자석이 붙긴 붙습니다. 붙긴 붙지만 여기는 강자성체보다는 좀 더 약하게 붙더라. 이걸 우리가 상자성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계 안에서 자장 안에서 넣으면 자계 방향으로 약하게 자화가 되더라. 아까는 우리가 강자성체라 했었습니까? 아주 강하게 됐지만 상자성체는 약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화가 되고 자계가 제거가 되면 자화되지 않는 물질을 말한다. 즉, 그 물질 자체만으로는 자석이 될 수가 없으나 자석이 접근하게 되면 그때 자화를 나타낸다는 거죠. 자화의 세기가 커져가지고 자석이 되는 물질을 말하며 우리가 이런 알루미늄, 크롬, 몰리브덴, 나트륨, 티탄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우리가 상자성체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숙화를 의미하더라. 그런데 여기에는 강자성체가 있더라. 인력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강하게 반응하는, 강하게 끌어당기는 강자성체. 종류는 세 가지가 있더라. 철과 니켈과 코발트라는, 철, 니켈, 코발트라는 걸 잘 상기시키십시오. 상자성체가 있습니다. 그다음 상자성체는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합니다만은 강자성체보다는 어떻더라? 약하게 결합이 되더라. 이것이 바로 상자성체입니다. 물론 이런 자성의 종류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또 뒤에 나올 반자성체도 있을 것이고 비자성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